이 영상은 잠들기 좋은 전우치 전 이야기입니다. 편히 누워서 들으세요. 졸리면 그대로 주무셔도 좋습니다. 잠시 후 화면이 어두워집니다. 자, 오늘부터 같이 따라갈 사람이 하나 있는데 이름이 전우치야. 조선 팔도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몇백 년을 굴러다닌 이름이고 요즘 식으로 말하면 도술계의 인플루언서 비슷한 양반이지. 근데 이 사람 첫인상부터 말해두자면 영웅도 아니고 성인군자도 아니야. 정의롭긴 한데 좀 까불고 능력은 차고 넘치는데 그걸 쓰는 모양새가 영 점잖지가 못해. 한마디로 재능은 말렙인데 인성은 아직 튜토리얼 같은 느낌이라고 보면 돼. 그래도 미워할 수가 없는 게 이 양반이 골탕 먹이는 상대가 하나같이 골탕 먹어 마땅한 인간들이거든. 그 얘기는 차차 풀고 오늘은 일단 이 사람이 대체 어디서 굴러먹다 그렇게 됐는지 그 시작부터 들여다보자고. 전우치가 살던 동네가 송도야. 지금으로 치면 개성쯤 되는데 그 시절 송도라 하면 장사꾼들이 바글바글하고 돈 냄새나는 사람들이 죄다 모여드는 말하자면 조선판 강남 비슷한 데였어. 그런 데서 전우치는 어땠냐면 똑똑하긴 더럽게 똑똑한데 출세할 길은 막혀있는 요즘으로 치면 스펙은 빵빵한데 면접에서 자꾸 떨어지는 그런 청년이었던 거지. 글 공부도 했고 머리도 비상한데 세상이 그 머리를 알아주질 않으니 속이 부글부글했을 거 아냐. 과거 보러 가면 줄은 안 서고 빽 있는 집 자식들이 먼저 들어가고 관청 문턱은 닳도록 드나들어도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고 그러다 보면 사람이 두 갈래로 갈리거든. 하나는 에라 나도 그냥 시류에 묻혀 살련다 하고 포기하는 쪽, 다른 하나는 두고 봐라 내가 다른 판을 짜고 만다 하는 쪽. 전우치는 누가 봐도 후자였어. 문제는 그 다른 판이라는 게 하필 도술이었다는 거지. 자, 여기서 도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전우치가 도술을 어떻게 손에 넣었느냐 하는 건 옛날 이야기답게 버전이 여러 갈래야. 사람들 입을 타고 내려오다 보니 누구는 이렇게 들었다. 누구는 저렇게 들었다 하면서 살이 자꾸 붙은 거지. 그 중에 제일 입에 착착 감기는 게 여우 이야기야. 깊은 산 속에서 천년 묵은 여우가 사람으로 둔갑을 하고 나타나는데 이게 보통 여우가 아니라 입에 신비한 구슬을 하나 물고 다니는 여우거든. 그 구슬이 뭐냐면 한번 입에 넣었다 빼면 세상 이치가 머릿속에 좌르르 깔린다는 말하자면 치트키 같은 물건이야. 사람들 사이에 전해지기로는 어떤 사내가 산길에서 미인으로 둔갑한 여우한테 홀려 그 구슬을 입에 물고 노닥거리다가 정신 차려보니 그게 단순한 미인이 아니라는 걸 알아채고는 그 구슬을 그대로 꿀꺽 삼켜버렸다. 그래서 하늘 땅 사람의 이치를 통째로 깨쳤다. 뭐 이런 식으로 굴러다녀. 솔직히 듣고 보면 좀 양심 없는 행제긴 하지. 남이 천년 갈고 닦은 영업비밀을 산길에서 우연히 주워 먹은 셈이니까. 그런데 옛날 이야기 속 도사들 출발이 원래 그래. 죽도록 고생해서 얻는 양반도 있지만 어쩌다 주운 양반도 그득해. 물론 다른 결로 전해지는 이야기도 있어. 어떤 데서는 전우치가 깊고 깊은 산에 들어가 이름 모를 스승을 만났다고 그래. 머리는 하얗게 새고 눈빛은 형형한 노인이 바위 틈에 앉아있는데 이 양반이 전우치 됨됨이를 쓱 보고는 내 녀석, 재주는 있다만 그릇이 뚫렸는지는 두고 봐야겠구나 하면서 돌을 일러줬다는 거지. 또 어떤 데서는 우연히 굴러들어온 비밀스러운 책 한 권, 그러니까 하늘의 글이라는 천서를 손에 넣었다고도 해. 요즘으로 치면 어둠의 경로로 떠도는 말렙 공략집을 누가 슬쩍 던져준 셈인데 보통 사람이 펴면 그냥 꼬부랑. 글씨로 보이는 걸 전우치는 척 보고 다 읽혔다는 거야. 어느 쪽이 진짜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핵심은 이 사람이 평범한 길로는 도저히 안 풀리니까 세상이 안 깔아준 판을 산속에서 스스로 깔고 내려왔다는 거지. 그래서 전우치가 그 깊은 산에서 뭘 했냐. 한마디로 자기 자신을 갈아 넣었어. 도술이라는 게 굿을 하나 삼켰다고 그날로 펑펑 터지는 게 아니거든. 산에 틀어박혀서 새벽잇을 맞아가며 호흡을 고르고 별자리를 읽고 글자를 외고 바람이 어디서 불어 어디로 빠지는지를 몸으로 익히는 끝도 없이 지루한 반복이 깔려 있어야 하는 거야. 요즘 누가 헬스장 끊어놓고 3일 나가고 마는 것처럼
보통 사람 같으면 사흘 만에 짐 싸서 내려왔을 일을 이 양반은 몇 해를 버텼어. 솔직히 그 끈기 하나는 인정해줘야 해. 까불긴 까불어도 까불 미천은 피땀으로 깔아놨다는 거니까. 그렇게 하나둘 익혀나간 게 손짓 한 번에 바람을 부르고 입김 한 번에 비를 뿌리고 멀쩡한 마당에 없던 호랑이를 불러 세우는 재주들이었어. 그 중에서도 전우치의 간판 기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제일 유명하게 만든 게 둔갑술이야. 둔갑이 뭐냐? 쉽게 말해 자기 모습을 마음대로 바꿔치기 하는 거지. 오늘은 늙은 거지였다가 내일은 번쩍이는 벼슬아치였다가 필요하면 여자도 됐다가 노인도 됐다가 심지어 사람 아닌 것으로도 슬쩍 변해. 요즘 게임으로 치면 변신 스킬에 잠입 스킬에 은신 스킬까지 한 캐릭터에 다 박아 넣은 사기 캐릭인 거야. 밸런스 그런 거 없어. 게다가 이 둔갑이라는 게 단순히 얼굴만 바꾸는 게 아니라 목소리 말투 분위기까지 통째로 갈아 끼우는 수준이라 바로 옆에서 같이 밥 먹던 사람도 방금 그 양반 어디 갔지? 하고 두리번거리게 만들 정도였단 거지. 한마디로 조선 최강의 북해 장인이었던 셈이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 이 정도 재주를 손에 쥔 사람이 산에서 내려오면 보통 어떻게 될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이런 능력은 마음만 먹으면 순식간에 부자 되고 권력 잡고 떵떵거리며 살기 딱 좋은 거잖아. 남의 곳간에 슬쩍 들어가 곡식을 빼와도 잡힐 일이 없고 임금 앞에서 도술 한번 부려 환심 사면 벼슬 한 자리는 그냥 따놓은 당상일 테니까. 실제로 그렇게 자기 배만 불리고 끝났으면 전우치 이야기는 그냥 흔해 빠진 사기꾼 무용담으로 끝났을 거야. 그런데 이 양반이 좀 묘한 게 산에서 내려오면서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온 게 으리으리한 기와집도 아니고 곡간 가득한 부잣집도 아니었어. 길바닥에 늘어진 사람들, 굶어서 눈이 퀭한 백성들, 그 광경이었던 거지. 생각해봐. 몇 해를 산속 맑은 공기 마시며 도나 닦다가 큰맘 먹고 세상에 발을 디뎠는데 첫 장면이 흉년에 쓰러진 사람들이라고. 누구는 자식 입에 죽 한술 못 넣어서 울고 누구는 멀쩡히 일하고도 관청에 죄다 뜯겨서 빈손이고. 그런데 그 와중에 어느 집 담장 너머에서는 잔치판이 벌어지고 풍악이 울려. 이 대비를 본 전우치 속이 어땠겠어. 안 그래도 세상한테 한번 제대로 밀려나 봤던 사람이잖아. 자기가 줄 안 서주고 백 없다고 문전박대당하던 그 서름이 굶주린 백성들 위로 그대로 겹쳐 보였을 거 아냐. 그러니까 전우치가 도수를 손에 쥐고 처음 떠올린 생각이 이걸로 한미천 챙겨야지가 아니라 이걸로 저 판을 한번 뒤집어 볼까 였던 거지. 거기서 이야기가 그냥 마술쇼가 아니라 통쾌한 한판 사기극으로 방향을 트는 거야. 물론 오해는 하지 마. 전우치가 무슨 눈물 줄줄 흘리는 비장한 의인은 아니야. 이 사람 방식은 늘 한쪽 입꼬리가 슬쩍 올라가 있어. 백성을 돕더라도 전공법으로 곡간 열어 나눠주는 게 아니라 권력 가진 자들을 보기 좋게 속여서 그 주머니를 털어내는 식이거든. 정의는 정의인데 수법이 영 능청 맞아. 도와주면서도 골려먹고 골려먹으면서도 도와주고. 그래서 보는 사람 입장에선 마음이 짠하다가도 어느새 피식 웃게 되는 그 묘한 맛이 전우치 이야기의 진짜 매력이야. 착한 일을 이렇게 얄밉도록 통쾌하게 하는 캐릭터가 또 없거든. 자, 그래서 오늘 1부는 여기까지야. 정리하자면 세상한테 한번 밀려나 본 청년 하나가 깊은 산으로 들어가 둔갑이며 도술이며 사기 캐릭급 재주를 잔뜩 익혀서 드디어 인간 세상으로 발을 내디뎠다는 거. 그리고 그 눈에 처음 들어온 게 굶주린 백성들이었고 이 양반이 그걸 보고 슬슬 사고 칠궁리를 시작했단 거지. 능력은 말렙, 인성은 아직 튜토리얼. 그런데 마음 한구석은 의외로 따뜻한 우리 전우치가 이제 진짜로 일을 벌이기 직전이라는 거야. 그럼 다음 시간엔 이 양반이 그 첫 판을 어떻게 짰는지, 어디까지 간 크게 일을 벌이는지를 풀어볼게. 힌트만 살짝 주자면 다음 회상대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늘 꼭대기에 계신 분 행세까지 동원해서 임금님 코앞에서 벌이는 일이야. 스케일이 갑자기 확 커지지. 그 어마어마한 사기극 1탄,
다음 시간에 이어서 풀어줄게. 산에서 내려온 전우치가 처음 마주한 세상이 어땠는지부터 좀 더 들여다보자고. 일부 끝에서 굶주린 백성들이 눈에 들어왔다고 했잖아. 근데 그게 그냥 길에 사람 몇 명 쓰러져 있는 그런 소박한 그림이 아니었어. 그 애가 하필 흉년 중에서도 제대로 된 흉년이었거든. 봄에 씨 뿌릴 땐 다들 올해는 좀 나으려나 했는데 비가 와야 할 때 안 오고 안 와도 될 때 들이붓고 그러다 막판엔 메뚜기 때까지 와서 남은 것마저 갉아먹은 말하자면 자연재해 종합 선물 세트가 통째로 배송된 해였던 거지. 농사가 망하면 곡식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곡식값이 뛰면 가진 거 없는 사람부터 차례로 무너지는 게 세상 이치잖아. 그 무너지는 광경이 송도 거리에 그대로 펼쳐져 있었던 거야. 전우치가 저작거리를 걸어가는데 한쪽에는 퉁퉁 부은 다리를 끌고 가는 노인이 있고 다른 쪽에는 젖이 안 나와서 아기 입에 빈 손가락만 물려주는 어미가 있고 또 어딘가에선 멀쩡하게 생긴 장정이 기운이 다 빠져서 담벼락에 등을 기대고 멍하니 하늘만 보고 있어. 이 장정이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야. 일을 안 한 게 아니라 일을 죽도록 했는데도 손에 쥔 게 없는 거지. 요즘으로 치면 풀근무 풀약은 다 띄었는데 월급날 통장 찍어보니 마이너스 떠있는 그런 황당한 상황을 온 백성이 동시에 겪고 있던 거야. 전우치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 산속에서 도나 닭을 뗀 세상이 그냥 막연하게 좀 힘든 곳 정도였는데 막상 발 디뎌보니 힘든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가 없는 판이었던 거지.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이야. 백성들 다리가 퉁퉁 붓도록 굶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멀쩡한 집들은 멀쩡했거든. 아니, 멀쩡한 정도가 아니라 더 빵빵했어. 흉년이 들면 곡식값이 오른다고 했잖아. 그 말은 곳간에 곡식 쌓아둔 사람한테는 흉년이 곧 대목이라는 뜻이야. 평소에 한 섬 팔던 걸 흉년엔 세 섬 값받고 팔 수 있으니까 가진 자들 입장에선 사람들이 굶을수록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양심에 좀 찔려야 정상인 그런 장사가 굴러간 거지. 그래서 어떤 부잣집은 곡식을 일부러 안 풀어. 지금 풀면 싸게 받지만 좀 더 묵혔다 풀면 금값되니까 사람들이 문 앞에서 굶어 쓰러져도 곳간 문은 꽁꽁 걸어 잠가놓는 거야. 요즘 말로 매점매석, 옛날 말로는 그냥 인심 더럽게 사나운 짓이지. 전우치가 그 광경을 보고 가만히 서 있었을 거 아냐. 한쪽 곳간엔 쌀가마니가 천장까지 쌓여 곰팡이가 슬 지경인데 그 담장 바로 바깥에 선 사람이 풀뿌리를 캐다 못해 흙까지 퍼먹고 있는 거야.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쪽은 곡식이 썩어나가고 저쪽은 사람이 굶어 죽어가는 이 어처구니 없는 풍경.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는 건 산에서도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눈앞에서 들이밀어지니까 차원이 다르더라는 거지. 더구나 전우치가 누구야. 자기도 한때줄 없고 빽 없다고 세상한테 보기 좋게 밀려나 봤던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저 담장 안쪽 사람들 얼굴이 어쩐지 낯이 익었을 거야. 자기를 문전박대했던 그 점잖은 분들 얼굴이랑 묘하게 겹쳤을 테니까. 그렇다고 전우치가 그 자리에서 눈물 펑펑 쏟으면서 이 가여운 백성들을 어찌할꼬 하고 비장하게 무릎 꿇었느냐, 그건 또 아니야. 이 양반 그런 캐릭터 아니라고 일부에서 말했잖아. 슬픔보다 먼저 올라오는 게 묘한 옥이었어. 가만 보니까 이 판이 그냥 하늘이 무심해서 벌어진 일만은 아니거든. 하늘이 비를 안 준 건 어쩔 수 없다 쳐. 근데 그 와중에 곳간 걸어 잠그고 값 올려받는 건 사람이 한 짓이잖아. 자연재해 위에 인재가 한 겹 더 얹힌 거지. 전우치 머릿속에서 슬슬 계산이 돌아가기 시작해. 이거 하늘 탓만 할 일이 아닌데? 손볼 사람이 따로 있는데? 이런 식으로. 여기서 전우치의 진짜 성격이 드러나. 보통 사람이 이런 상황 보면 둘 중 하나야. 마음 아파하면서 가진 거 조금 떼어주거나 아니면 내 코가 석자다 하고 고개 돌리거나. 근데 전우치는 가진 게 좀 특이하잖아. 돈은 없는데 도술이 있어. 곳간은 없는데 둔갑술이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떠올린 해법도 평범할 수가 없는 거지. 자기 주머니 털어죽 한솥 끓여 나눠주는 그런 소박한 그림이 아니라
이 거대하게 잘못 짜인 판 자체를 한번 흔들어 버리겠다는 스케일이 갑자기 확 커지는 발상을 한 거야. 능력 있는 사람이 마음먹으면 일이 커지는 법이거든. 그리고 또 하나, 전우치가 영리한 게 무작정 부잣집 곳간 털어서 나눠주는 짓은 안 했다는 거야. 생각해봐. 도술 좀 부린다고 이 집 저 집담 넘어다니면서 살가마니 빼돌리면 그게 의적이긴 한데 결국은 도둑이잖아. 잡히면 그냥 끝이고 안 잡혀도 그건 그 부잣집 하나 손해보고 끝나는 일이라 판 자체는 안 바뀌어. 전우치가 노린 건 그 위였어. 곡식 풀기 싫어서 버티는 부자들, 그 부자들이 눈치 보는 관청, 그 관청 위에 떡하니 앉아있는 가장 높은 곳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음에 품은 그림은 동네 부자 하나 골탕 먹이는 수준이 아니라 나라의 제일 이땅까지 건드려보겠다는 듣기만 해도 간이 좀 큰 계획이었던 거지. 자, 근데 계획이 크면 클수록 문제가 뭐냐? 명분이야. 그냥 도술로 이 사람들 협박해서 곡식 내놓으라 하면 그건 그냥 행패고 반역이거든. 잡히면 변명할 거리도 없어. 그래서 전우치가 며칠을 두고 골똘히 굴린 게 어떻게 하면 저들이 제 발로 그것도 고분고분 곡식을 내놓게 만드느냐 하는 거였어. 힘으로 빼앗는 게 아니라 스스로 갖다 바치게 만드는 그림. 요즘으로 치면 강매가 아니라 자발적 후원처럼 보이게 포장하는 거지. 그러려면 상대가 감히 거절을 못하는 어떤 압도적인 명분이 필요한데 이 세상에 임금조차 함부로 못하는 명분이 딱 하나 있단 말이야. 그게 뭐겠어? 하늘이지. 임금도 하늘 앞에선 한낮이나 노릇하던 시대잖아. 전우치 눈이 거기서 반짝였을 거야. 둔갑술이 있는데 누구로든 변할 수 있는데 굳이 사람으로만 변할 필요가 있나? 하늘에서 내려온 분으로 변하면 되잖아. 임금이 벌벌 떨면서 받들어 모실 수밖에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분 행세를 해버리면 곡식이고 뭐고 알아서 갖다 바칠 거 아냐. 이 발칙한 발상이 머릿속에서 딱 떨어지는 순간 전우치 입꼬리가 슬며시 올라갔을 거란 말이지. 굶주린 거리를 보며 시작된 안타까움이 어느새 세상을 통째로 한 방 먹일 장대한 사기극의 밑그림으로 바뀌어 있었던 거야. 마음 아파서 시작한 일인데 어쩐지 표정은 신나 보이는 그게 또 우리 전우치다운 면모지. 그렇게 전우치는 굶주린 거리를 등지고 돌아서면서 마음속에 칼을 한 자루 품어. 그 칼이 진짜 칼이 아니라 계획이라는 게 이 사람답긴 한데 아무튼 이날부로 전우치는 더 이상 구경꾼이 아니게 된 거야. 세상이 잘못 굴러가는 걸 보고도 산으로 다시 숨어버리는 도사가 아니라 그 잘못된 판에 직접 손을 집어넣기로 마음먹은 사람이 된 거지. 그리고 그 첫수가 하필 나라에서 제일 높은 양반을 상대로 한 장난이라는 게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절대 조용할 리 없다는 걸 미리 일러주는 셈이고. 자, 오늘은 전우치가 굶주린 거리에서 무슨 마음을 품게 됐는지 그 계획의 밑그림이 어떻게 그려졌는지까지 풀어봤어. 그럼 다음 시간엔 드디어 이 양반이 그간 큰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장면이야. 하늘에서 내려온 분 행세를 하면서 임금님 코앞에 떡하니 나타나는 스케일도 배짱도 한껏 커진 사기극 1탄. 과연 임금이 거기 넘어갈지, 전우치가 뭘 요구할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풀어줄게. 마음의 칼 한 자루, 아니 계획 한 자루를 품은 전우치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이 양반이라는 스타일이 또 보통이 아니야. 보통 사람 같으면 큰일 앞두고 며칠 밤새 떨면서 이게 될까, 잡히면 어쩌지 하고 손에 땀을 줄 텐데 전우치는 오히려 반대였거든. 판이 크면 클수록 묘하게 신이 나는 사람이라 그래. 자기가 칠 상대가 다름 아닌 임금,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제일 높은 양반이라는 걸 알고도 겁을 먹기는커녕 이거 무대 한번 제대로 내 하는 마음이었던 거지. 간이 부었다기보단 애초에 간이라는 장기를 산에 두고 내려온 사람 같달까. 자, 전우치가 노린 그림이 뭐였냐면 단순히 변장하고 궁에 몰래 숨어드는 게 아니었어. 그건 시시하잖아. 이 양반이 짠 건 아예 대놓고 그것도 온 궁궐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였어. 둔갑술이 있으니 모습이야 어떤 분으로든 바꿀 수 있고 도술이 있으니 무대 연출도 얼마든지 가능하잖아.
그래서 전우치가 택한 배역이 옥황상제의 심부름꾼,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선관이었어. 요즘으로 치면 그냥 높은 사람도 아니고 우주본사에서 직접 파견 나온 특별 사절단 같은 포지션인 거지. 임금이 아무리 잘났어도 하늘 앞에선 한낮이나 노릇하던 시절이니까 이 배역만 제대로 소화하면 임금이 감히 토를 달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궁궐 하늘에 변고가 생겨. 멀쩡하던 대낮에 갑자기 오색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오르더니 어디선가 들어본 적도 없는 신비한 풍악 소리가 둥실둥실 깔리는 거지. 궁궐 사람들이 다 하던 일 멈추고 고개를 들었을 거 아냐. 그 구름 위에 누가 떡하니 서 있는데 옷은 사람 옷이 아니야. 빛이 흐르는 듯한 성관 차림에 이염은 줄줄 흐르고 분위기는 도저히 이 세상 사람이라고는 볼 수 없는 그런 모양새인 거지. 요즘 같으면 다들 휴대폰부터 꺼내서 찍었겠지만 그 시절엔 그런 게 없으니 그냥 입만 떡 벌리고 무릎이 알아서 꺾였던 거야. 이게 다 전우치 작품인 건 두말하면 잔소리고 이 광경을 본 궁궐이 뒤집어지는 건 당연한 일이지. 신하들이 우르르 임금한테 달려가서 전하, 하늘에서 누가 내려왔사옵니다 하고 호들갑을 떠는데 임금이라고 별 수 있나. 처음엔 무슨 헛것을 봤나 했다가 막상 나와서 그 오색 구름이며 풍악이며 선관의 위엄을 두 눈으로 보니까 임금 다리도 슬슬 후들거리기 시작하는 거야. 한나라의 지존이라는 양반이 말이야. 근데 또 그럴만도 한 게 그 시대 사람들 머릿속에선 하늘이 진짜 무서운 존재였거든. 임금 자리도 하늘이 점지해준 거라고 믿던 시절이니 그 하늘에서 직접 사람을 내려보냈다는 건 임금 입장에선 본사 회장님이 예고도 없이 지방지점에 불시 점검 뜬 것보다 100배는 더 떨리는 일이었던 거지. 전우치가 그 위에서 임금을 내려다보는데 이때 연기가 또 일품이야. 황송해하지도 않고 굽실거리지도 않고 아주 점잖고 무심하게 마치 늘 하던 일하러 잠깐 들른 사람처럼 입을 열어. 목소리의 위엄을 잔뜩 실어서 옥황상제께서 지금 하늘에 큰 궁궐을 새로 지으시는데 거기 들어갈 자재를 인간 세상 여러 나라에서 거두어 올리라는 명을 내리셨다. 이런 식으로 운을 떼는 거지. 말하자면 하늘나라에서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가 떨어졌는데 그 공사 비용을 각 나라에 분담시키는 거고 마침 이 나라 차례가 왔으니 정해진 몫을 바치라는 거야. 위에서 내려온 명령이라 거부건 없는 그 분위기, 직장 다녀본 사람은 다 알지. 본사에서 이거 협조 부탁드립니다 하고 메일 오면 그게 부탁이 아니라 통보인 거 아냐. 딱 그 톤인 거야. 그럼 구체적으로 뭘 바치라고 했느냐. 여기서 전우치의 디테일이 빛나는데 두루뭉술하게 금붙이 좀 주쇼 이런 게 아니었어. 아주 정확하게 황금으로 들보를 하나 만들어 올리라고 콕 집어서 요구했어. 들보가 뭐냐면 큰 건물 지붕을 떠받치는 그 굵직한 가로 기둥이거든. 그걸 통째로 순금으로 그것도 길이며 굵기며 치수까지 딱 정해서 만들어 바치라고 한 거지. 생각해봐. 손바닥만 한 금덩이도 아니고 건물 들보만 한 걸 순금으로 뽑으라는 거야. 그게 무게가 얼마며 값이 얼마겠어. 한나라 곳간을 탈탈 털어도 모일까 말까 한 어마어마한 양인 거지. 보통 사기꾼이면 욕심부리다 의심살까 봐 적당히 부를 텐데 전우치는 오히려 통 크게 불렀어. 어차피 하늘의 명인데 쪼잔하게 굴면 그게 더 수상하잖아. 큰 도둑일수록 당당하다는 걸 이 양반이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야. 자, 여기서 임금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자고. 안 그래도 흉년 들어서 나라 살림이 거덜나기 직전이야. 백성들은 굶어 죽어가고 곳간은 비어가는 판에 갑자기 하늘에서 순금 들보를 내놓으라고 통보가 떨어진 거지. 상식적으로는 지금 그럴 형편이 못 됩니다 하고 거절하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잖아. 근데 그게 되겠어? 상대가 하늘인데. 거절했다가 하늘이 노해서 천벌이라도 내리면 그 책임을 임금이 다 뒤집었어야 하는 거 아냐. 안 그래도 흉년이 든 게 하늘이 노한 탓이라고 수군대는 판인데 거기서 하늘 사절단까지 박대했다는 소문이 돌면 임금 자리가 통째로 흔들리는 거지.
그러니까 임금은 따지고 자시고 할 처지가 아니었어. 무서워서라도 갖다 바칠 수밖에 없는 빠져나갈 구멍이 처음부터 막혀있는 게임이었던 거야. 전우치가 명분을 하늘로 잡은 이유가 바로 이거였고, 결국 임금이 어떻게 했겠어. 벌벌 떨면서 분부 받들겠나이다 하고 고개를 조아렸지. 신하들도 누구 하나 저나 저거 좀 수상한데요 소리를 못해. 다들 그 위험에 눌려서 같이 굽신거리기 바빴거든. 사실 의심하는 게 정상인데 워낙 연출이 완벽하고 분위기가 압도적이니까 의심이라는 게 끼어들 틈이 없었던 거야. 그렇게 전우치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칼 한 번 안 휘두르고 그저 구름 위에 점잖게 서서 말 몇 마디로 한나라의 곳간을 통째로 움직이는데 성공한 거지. 이쯤 되면 도술보다 무서운 게 연기력이고 배짱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야. 그리고 우리는 잊으면 안 돼. 전우치가 이 짓을 왜 벌였는지를. 황금이 탐나서. 천만에. 이 양반 머릿속엔 처음부터 굶주린 거리가 있었잖아. 임금 곳간에서 나온 그 어마어마한 금덩이가 결국 어디로 흘러갈지 그 그림을 다 그려놓고 시작한 일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은 단순한 사기극이 아니라 잘못 짜인 판에 제일 인물을 끌어다가 제일 아랫물한테로 흘려보내려는 거대한 물길 특기의 첫 삽인 셈이야. 임금은 하늘에 바친다고 믿고 있지만 그 금이 진짜로 향하는 곳은 따로 있었던 거고, 이 통쾌한 반전의 진짜 맛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거지. 자, 오늘은 전우치가 하늘의 사자로 변신해서 대궐에 내려 임금한테 황금 들보를 바치라고 통보하는 그간 큰 장면까지 풀어봤어. 명분 하나 잘 잡아서 한나라 지존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은 사기극의 일막이 멋지게 떨어진 거지. 그럼 다음 시간엔 임금이 나라를 탈탈 털어 만든 그 황금 들보가 전우치 손에 들어간 다음 어떻게 되는지, 그 금이 굶주린 거리로 흘러들어가는 통쾌한 장면을 풀어볼게. 다음 시간에 이어서 풀어줄게. 임금이 분부 받들겠나이다 하고 고개를 조아린 그 순간부터 온 나라가 황금 들보 하나 만들겠다고 발칵 뒤집어졌어. 생각해봐. 하늘에서 떨어진 명령이니 대충 만들 수가 없잖아. 정해진 치수에 정해진 무게에, 그것도 순도 100% 순금으로 건물 들보만 한 걸 뽑아내야 하는데 그만한 금이 궁궐곳간 하나로 될 리가 없거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나라 전체를 탈탈 털기 시작한 거야. 관청마다 보관하던 금붙이 다 끌어모으고 그것도 모자라니까 권세 있는 집안들한테 하늘에 바칠 금이니 좀 내놓으시오 하고 거두고, 그래도 모자라면 사람들 비녀며 가락지며 장신구까지 싹싹 긁어모은 거지. 요즘으로 치면 전 국민 대상으로 갑자기 금 모으기 운동이 떨어진 건데, 명분이 모금도 아니고 하늘님 리모델링 공사비라는 게 좀 황당하긴 했지만 아무도 토를 못 달았어. 하늘이 시킨 일이라는데 누가 감히 안 내놓겠다고 버티겠어. 그렇게 온 나라 금이 한자리에 모이고 솜씨 좋은 장인들이 며칠 밤을 새워가며 그 어마어마한 황금 들보를 완성했어. 다 만들어 놓고 보니 그 광채가 어찌나 눈부신지 보는 사람마다 입이 떡 벌어졌다는 거지. 이게 진짜로 하늘에 바칠 보물이라는 생각에 다들 경건하게 손도 못 댔어. 한나라의 금이라는 금은 죄다 녹여서 만든 거니까 사실상 나라 살림의 정수가 그 한 덩어리에 통째로 압축돼 있는 셈이었지. 임금이 그걸 정성껏 받들어 올릴 준비를 마치고 다시 하늘의 사자가 내려오기만 기다리는 거야. 약속한 날이 되니까 아니나 다를까 또 오색 구름이 두둥실 피어오르고 풍악이 깔리면서 우리 전우치가 그 위풍당당한 성관 차림으로 다시 등장하셔. 두 번째 공연이라 그런지 동작도 한층 여유로워졌을 거 아냐. 임금이 그 무거운 황금 들보를 정중하게 바치고 전우치는 점잖게 그걸 받아들었어. 받아드는 폼이 또 일품이야.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마치 당연한 걸 수거하러 온 사람처럼 무심하게 챙기고는 옥황상제께서 그대의 정성을 가상히 여기실 것이다 정도로 점잖게 한마디 던져주는 거지. 그러고는 다시 구름을 타고 유유히 하늘로, 정확히는 하늘로 올라가는 척하면서 슬그머니 사라지는 거야. 임금과 신하들은 그 모습을 황송하게 우러러보면서
이제 하늘이 노여움을 풀었으니 흉년도 끝나고 나라가 평안해지려나 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겠지. 자기들이 방금 무슨 일을 당했는지는 꿈에도 모르고 말이야. 이 대목이 진짜 웃긴 게 사기를 당한 쪽이 오히려 고마워하면서 두 손 모아 절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 사기의 최고 경지는 피해자가 만족하는 거라는데 전우치가 딱 그 경지를 보여준 거지. 자, 그럼 그 황금 들보는 하늘로 갔을까? 당연히 아니지. 구름이 시야에서 사라지자마자 전우치는 적당한 곳에 내려서 그 거대한 금덩이를 척 내려놨어. 이제부터가 진짜 일이거든. 여기서 전우치가 또 영리한 게 이 금을 어떻게 쓸지를 아주 신중하게 굴렸다는 거야. 무턱대고 이 금덩이를 시장에 들고 나가서 이거 팔아주쇼 했다간 어떻게 되겠어. 누가 봐도 나라 금이 죄다 녹아 들어간 그 유명한 들보인데 그걸 떡하니 내놓는 순간 이거 그 하늘에 바친 거 아냐? 소리 나오면서 바로 덜미 잡히는 거지. 그래서 전우치는 이 금을 통째로가 아니라 조심조심 쪼개서 그것도 한 곳에서 다 처분하지 않고 여기저기 흩어서 누구도 출처를 의심 못할 만큼 깔끔하게 현금화했어. 요즘으로 치면 거액을 한 계좌에 안 넣고 잘게 나눠서 굴리는 아주 야무진 자금 세탁의 정석을 보여준 거야. 도술만 잘 쓰는 게 아니라 돈 굴리는 머리까지 비상했던 거지. 그렇게 금을 현금으로 바꾼 전우치가 그 돈으로 산 게 뭐였겠어. 비단도 아니고 기와집도 아니고 곡식이었어. 그것도 어마어마한 양의 곡식. 안 그래도 흉년이라 곡식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있던 판인데 나라 금을 다 녹인 들보를 판 돈이니 그 규모가 얼마나 컸겠어. 쌀이며 보리며 잡곡이며 굶주린 사람들 배를 채워줄 양식이 산더미처럼 쌓이는 거지. 곡간 걸어 잠그고 값 올려 받으려던 부자들 입장에선 좀 배가 아팠을 일이고. 아무튼 전우치는 그 곡식을 짊어지고 다시 자기가 처음 마음에 칼을 품었던 그 굶주린 거리로 돌아온 거야. 출발점으로 되돌아온 셈인데 이번엔 빈손이 아니라 양손 가득 양식을 들고서. 그리고 이 곡식을 나눠주는 방식이 또 전우치다워. 무슨 거창하게 백성들이여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노라 하고 떠벌리면서 생색내는 짓은 안 했어. 오히려 조용히 굶주린 집들을 골라 곡식을 슬그머니 가져다 놓는 식이었지. 어떤 집 문 앞에 쌀자루가 떡하니 놓여 있고 또 어떤 집 마당에 양식이 가만히 들어와 있고 받는 사람 입장에선 자다 깨서 보니 없던 쌀이 생겨 있는 거야. 게다가 한쪽에 치우치지도 않았어. 힘센 사람이 먼저 차지하는 게 아니라 정말 굶주린 집부터 고루고루 노인 있는 집, 아이 있는 집 빠짐없이 돌아가게끔 세심하게 나눴거든. 그냥 퍼주는 게 아니라 공평하게 닿게 하는 것까지가 전우치의 계획이었던 거지. 어떤 이야기에선 곡식 곁에 글거를 한 줄 남겨놨다고도 해. 누가 졌는지 캐묻지 말고 그냥 받아 굶주림이나 면하라는 그런 무심한 듯 다정한 메모를 말이야. 그러니 거리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었겠어. 며칠 전까지만 해도 흙을 퍼먹고 풀뿌리를 캐던 사람들이 이제 솥에 쌀을 안 치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을 짓게 된 거야. 굶어서 캥하던 눈에 다시 생기가 돌고 빈젖을 물리던 어미가 아이한테 미음이라도 끓여 먹이게 되고 사람들은 도무지 이 행제가 어디서 왔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하늘이 도왔네, 신령님이 굽어 살피셨네 하고 수군거렸지. 어떤 면에선 그게 또 맞는 말이긴 해. 진짜로 하늘에서 내려온 금이 흘러 들어온 거니까. 다만 그 금을 하늘에서 빼돌린 게 사람이었다는 게 좀 다를 뿐이지. 임금 곳간에서 출발해 하늘로 올라가는 척하다가 슬쩍 방향을 틀어 굶주린 거리로 떨어진 그 거대한 물길이 마침내 제일 아랫물한테 가닿은 순간이었던 거야. 자, 여기까지만 보면 완벽한 결말 같지? 못된 부자들 곳간 대신 임금 곳간을 털어서 그것도 아무도 안 다치고 사기당한 임금조차 고마워하는 와중에 굶주린 백성을 다 살렸으니 이보다 깔끔한 한판이 어디 있겠어. 근데 세상 일이 그렇게 마냥 곱게 끝나면 이야기가 안 되잖아. 문제는 시간이야. 사기라는 게 들통나는 데는 늘 시차가 있거든.
하늘이 노여움을 풀었으니 흉년이 끝나려나 하고 기다리던 임금이 어느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거지. 받들어 모셨던 그 하늘의 사자가 사실은 자길 가지고 논 사기꾼이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 임금 얼굴이 어떻게 변할지는 안 봐도 뻔하잖아. 그럼 다음 시간엔 바로 그 장면이야. 흉년이 끝나기는커녕 뭔가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걸 알아챈 임금이 자기가 통째로 속았다는 진실에 도달하면서 그 분노가 폭발하는 순간 받들던 손이 잡으러 가는 손으로 바뀌고 온 나라의 전우치를 잡아들이라는 불호령이 떨어지는 그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이어서 풀어줄게. 임금은 하늘이 노여움을 풀었다고 철석같이 믿고 이제 흉년도 슬슬 물러가겠거니 하면서 마음을 놓고 있었어. 황금 들보까지 바쳤겠다. 그만하면 하늘의 할도리는 다 했다 싶었던 거지.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도 세상 돌아가는 게 어째 이상한 거야. 분명 나라 곳간은 텅 비었는데 그렇게 굶어 죽어가던 백성들 사정이 갑자기 멀쩡해진 거지. 거리에 다시 밥 짓는 연기가 오르고 풀뿌리 캐던 사람들이 어디서 났는지 모를 곡식으로 끼니를 잇고 있더라는 거야. 임금 입장에선 이게 묘하잖아. 나라가 준 것도 아닌데 백성들이 갑자기 먹고 살게 됐다. 분명 어딘가에서 곡식이 흘러나왔다는 건데 그 출처가 도무지 잡히질 않으니 슬슬 뒷골이 당기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던 차에 임금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결정타가 하나 날아들어. 전우치라는 양반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 이 사람이 일을 깔끔하게 끝내고 조용히 사라졌으면 어쩌면 영영 안 들켰을지도 몰라. 근데 그게 전우치 스타일이 아니거든. 굶주린 사람들한테 곡식을 다 나눠주고 나서 이 양반이 글거를 하나 떡하니 내건 거야. 누가 이 곡식을 베풀었는지, 그 금이 본래 어디서 나온 건지, 그러니까 임금이 하늘에 바친 줄로만 알았던 그 황금 들보가 실은 굶주린 백성들 입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아주 당당하게 밝혀놓은 거지. 게다가 거기에 자기 이름까지 슬쩍 곁들여 놨어. 사고를 쳤으면 흔적이라도 지우는 게 보통인데 이 양반은 오히려 영수증을 발행한 거야. 이거 제가 했습니다. 잘 쓰셨죠? 하고 사인까지 박아서 말이야. 그 소식이 궁궐에 닿았을 때 임금 표정이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봐. 처음엔 무슨 헛소리인가 했겠지. 하늘의 사자가 사람이었다니 그럴 리가 없잖아. 근데 곰곰이 앞뒤를 맞춰보니까 그제야 퍼즐이 맞아 들어가는 거야. 오색 구름도, 풍악도, 그 위풍당당한 성관도 전부 한 사람이 꾸며낸 무대였다는 게 보이기 시작한 거지. 자기가 하늘인 줄 알고 벌벌 떨며 받들어 모셨던 그분이 알고 보니 송도 어디 굴러다니던 도술쟁이였고 자긴 그 앞에서 황송하다고 두 손 모아 절까지 했던 거잖아. 한나라의 지존이 도사 한 명한테 나라 금을 죄다 털리고 거기다 고맙다는 인사까지 했다는 거. 이건 뭐 화가 나기 전에 일단 창피해서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야. 사기를 당한 것도 분한데 그 사기 과정에서 자기가 제일 열심히 협조한 사람이었다는 게 드러난 거니까. 그러니 임금 속이 어떻게 부글거렸겠어. 분노라는 게 사실 두 종류잖아. 손해봐서 나는 화가 있고 자존심 상해서 나는 화가 있는데 임금이 느낀 건 그 둘이 한꺼번에 들이닥친 거였어. 나라 곳간 통째로 거덜났으니 손해는 손해대로 막심하고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보기 좋게 농락당했으니 체면은 체면대로 땅에 떨어진 거지. 게다가 백성들은 어떻게 받아들였겠어. 굶어 죽어가던 자기들을 살려준 게 전우치라는 걸 알게 됐으니 그 사람을 미워하기는커녕 은인으로 여기는 분위기였단 말이야. 임금 입장에선 이게 더 약 오르는 거지. 나라가 못한 일을 도사 한 명이 해버렸고 그 도사를 백성들이 떠받들고 있으니 잡으면 잡는 대로 또 민심이 사나워질 판이잖아. 이래저래 임금 체면이 영말이 아니게 된 거야. 근데 임금이라는 자리가 또 그래. 창피하면 창피할수록 더 세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 가만히 있으면 만만하게 보일까봐 본때를 보여줘야 직성이 풀리는 거지. 그래서 임금이 어떻게 했냐면 당장 전우치를 잡아들이라고 불호령을 내렸어.
그것도 송도 한 동네에만 풀어놓은 게 아니라 온 나라 방방곡곡에 명을 쫙 깔았지. 요즘으로 치면 전국 지명수배가 떨어진 건데 고을마다 관아마다 전우치를 찾아내라는 공문이 빗발치고 길목마다 그 인상착의를 적은 방이 나붙은 거야. 잡아오는 자에게는 큰 상을 내리겠다. 숨겨주는 자는 같은 죄로 다스리겠다. 뭐 이런 살벌한 조건까지 줄줄이 붙여서 말이지. 한 사람 잡겠다고 나라 행정력을 통째로 동원한 셈이니 임금이 얼마나 단단히 약이 올랐는지 알만하잖아. 근데 여기서 좀 웃긴 게 뭐냐면 임금이 깜빡한 사실이 하나 있다는 거야. 전우치가 어떻게 자길 속였는지를 생각해봐. 모습을 자유자재로 바꾸는 둔갑술로 속였잖아. 그 말은 곧 인상착의를 적은 방을 아무리 붙여봤자 별 소용이 없다는 뜻이거든. 오늘은 늙은 거지였다가 내일은 점잖은 선비였다가 마음만 먹으면 관군 행세도 할 수 있는 사람을 무슨 수로 얼굴 보고 잡겠어. 수배 전단에 얼굴 그려 붙여놨는데 정작 그 사람이 매일 다른 얼굴로 돌아다니면 그 전단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임금은 분에 못 이겨 명을 내리긴 했는데 사실상 잡을 수 없는 상대를 잡으라고 한 거나 마찬가지였던 거지. 화는 났는데 방법이 안 맞는 좀 안쓰러운 그림이야. 그래도 명령은 명령이니까 나라 전체가 전우치 잡겠다고 들썩이기 시작했어. 관군들이 송도며 주변 고을이며 샅샅이 뒤지고 수상한 사람만 보이면 일단 붙잡고 보는 분위기가 된 거지. 전우치 입장에서야 이제 온 나라가 자길 쫓는 신세가 됐으니 마냥 한가할 수는 없게 됐어. 그렇다고 이 양반이 겁먹고 어디 숨어서 벌벌 떨었느냐, 그건 또 전우치를 모르고 하는 소리야. 잡으러 오면 오는 대로 그걸 또 한바탕 골려먹을 기회로 여기는 게 이 사람이거든. 쫓기는 주제에 여유가 넘치다 못해 오히려 쫓는 쪽을 데리고 놀 궁리를 하는 거지. 위기가 닥쳤는데 표정은 어쩐지 더 신나 보이는 우리가 익히 아는 그 전우치다운 면모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거야. 자, 그러니까 오늘은 깔끔하게 끝난 줄 알았던 사기극이 전우치 본인의 당당한 영수증 한 장 때문에 들통나면서 받들던 임금이 잡으러 나서는 쪽으로 판이 확 뒤집히는 데까지 와봤어. 온 나라에 수배령이 떨어졌고 관군이 전우치를 쫓기 시작했지. 근데 상대가 모습을 마음대로 바꾸는 둔갑술의 달인이라는 게 문제고. 그럼 다음 시간엔 드디어 관군이 전우치를 코앞까지 몰아붙이는 장면이야. 사방이 다 막혀서 이젠 정말 꼼짝없이 잡히겠다 싶은 순간 전우치가 벽에 그림 하나를 슥슥 그리더니 그 안으로 홀연히 사라져버리는 이 시리즈에서 제일 유명한 탈출 장면을 다음 시간에 이어서 풀어줄게. 온 나라가 전우치 하나 잡겠다고 들썩이는 와중에도 정작 당사자는 어디 숨어서 떨기는커녕 평소처럼 태연하게 돌아다녔어. 둔갑술이 있으니 그럴 만도 하지. 수배 전단에 그려진 얼굴이랑 전혀 딴판인 모습으로 관아 앞을 어슬렁거려도 누가 알아보겠어. 오히려 관군들이 전우치 봤소? 하고 물으면 시침이 뚝대고 글쎄 못 봤는데 하고 천연덕스럽게 받아넘기는 그런간 큰 짓도 했을 양반이야. 그런데 아무리 둔갑의 달인이라도 늘 운이 좋을 수만은 없잖아. 몇 번 아슬아슬하게 빠져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제대로 포위망에 걸리는 날이 오는 법이고 결국 그날이 오고야 말았어. 어쩌다 정체가 발각이 됐는지 관군들이 전우치가 있는 곳을 딱 알아채고 우르르 몰려든 거지. 이번엔 좀 상황이 안 좋았어. 한두 명이 어슬렁어슬렁 온 게 아니라 작정하고 출동한 관군들이 사방을 빈틈없이 둘러쌌거든. 앞문도 막히고 뒷문도 막히고 담장 위까지 사람이 쫙 깔려서 그야말로 도간에 든 쥐 신세가 된 거야. 관군 입장에선 드디어 이 골치 아픈 도사를 잡았다 싶어서 위기양양했겠지. 그 어렵다는 전우치를 자기들이 마침내 코너로 몰아넣었으니 이번 공으로 큰 상을 받겠구나 하는 김칫국까지 한 사발 들이켰을 거 아냐. 칼이며 창이며 다 빼들고 점점 포위망을 좁혀 들어오는데 어느 모로 봐도 빠져나갈 구멍이 안 보이는 상황이었어. 보통 사람이면 이쯤에서 다리에 힘 풀리고 이제 끝났구나 했을 그림이지. 근데 전우치 얼굴을 봐. 사방이 칼날인데 이 양반 표정이 어떠냐면 다급한 기색이 영 없어.
마치 산책 나왔다가 아는 사람들 우르르 만난 것처럼 느긋하다고. 관군들이 험악하게 좁혀 들어오는데도 전우치는 슬슬 주변을 둘러보더니 갑자기 엉뚱한 부탁을 하나 해. 잡으러 온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내가 죽기 전에 소원이 하나 있는데 저 벽에 그림이나 하나 그리고 가게 해달라 이런 식이었던 거지. 관군들 입장에선 좀 어리둥절했겠지만 어차피 포위는 완벽하고 도망갈 데도 없겠다. 마지막 가는 마당에 그림 한 장 그리겠다는데 뭐 대수냐 싶어서 부시락 먹을 내줬어. 이게 바로 그들의 결정적인 실수였다는 걸 그땐 아무도 몰랐지. 사형수가 마지막 담배 한 대 피우겠다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부탁이었던 건데 말이야. 전우치가 붓을 받아 들더니 그 멀쩡한 벽에다가 슥슥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 뭘 그렸냐면 산이며 들이며 한적한 풍경을 펼쳐놓고 그 가운데에 낙이 한 마리를 그려 넣은 거야. 그냥 슥슥 그린 건데도 솜씨가 보통이 아니라 관군들도 구경하다가 그림 좀 그리네 하고 감탄했을 정도였지. 근데 그림이 다 완성될 무렵부터 분위기가 좀 묘해지는 거야. 벽에 그려진 그 나귀가 어쩐지 진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귀를 쫑긋거리고 꼬리를 살랑살랑 흔드는 거지. 그림 속 나귀가 움직인다는 게 말이 되냐 싶지만 상대가 전우치잖아. 도술쟁이가 그린 나귀가 평범한 나귀일 리가 없는 거고. 그 다음 장면이 이 시리즈에서 두고두고 회자되는 그 유명한 순간이야. 전우치가 붓을 툭 내려놓더니 아주 자연스럽게 그 벽으로 걸어가서 그림 속나귀 등에 척 올라타는 거지. 그림 속에 그려진 나귀에. 그러고는 관군들을 한번 쓱 돌아보면서 여유롭게 인사 비슷한 걸 건넸을 거야. 잘 있으라는 둥, 수고했다는 둥, 끝까지 능청맞게 말이지. 그러고는 나귀를 몰아 그림 속 풍경 안으로 산 너머로 유유히 들어가 버린 거야. 평면이었던 벽. 속 그림이 갑자기 깊이가 생기더니 전우치를 태운 나귀가 점점 작아지면서 그 풍경 저편으로 사라져가는 거지. 요즘 게임으로 치면 벽에다 직접 포터를 그려놓고 그 안으로 들어가 다른 맵으로 순간이동을 해버린 거나 마찬가지야. 탈출 경로가 없으면 즉석에서 만들어버리는 발상 자체가 반칙인 거지. 자, 그 광경을 코앞에서 지켜본 관군들 심정이 어땠겠어. 분명 사방을 완벽하게 막았고 빠져나갈 구멍이라곤 없었고 자기들은 그냥 마지막 그림 한 장 그리게 해줬을 뿐인데 그 그림이 통째로 비상구가 돼버린 거잖아. 다들 입만 떡 벌리고 벽을 바라보는데 거기엔 방금 전우치가 그린 산수 그림만 덩그러니 남아있고 정작 사람은 온데간데 없는 거지. 어떤 군졸은 정신 차리고 그 벽화를 향해 칼을 휘둘러 봤을지도 몰라. 근데 벽은 벽이잖아. 칼로 그림 속나귀를 쫓아갈 수도 없고 벽을 부순다고 전우치가 튀어나올 리도 없고 완벽하게 잡았다고 김칫국까지 들이켠 사람들이 결국 빈 벽 하나 붙들고 멍하니 서 있는 신세가 된 거야. 상관한테 가서 뭐라고 보고를 하겠어. 그놈이 그림을 그리더니 그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하면 누가 믿어주겠냐고. 믿어달라고 하기엔 너무 황당하고 안 믿어달라고 하기엔 자기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고. 이 장면이 왜 그렇게 유명하냐면 전우치라는 캐릭터의 핵심이 여기 다 들어있어서 그래. 위기를 위기로 안 받아들이는 그 태도 말이야. 보통 영웅은 궁지에 몰리면 죽기 살기로 싸우거나 비장하게 돌파하잖아. 근데 전우치는 칼 한 번 안 빼들고 핏대 한 번 안 세우고 그냥 붓 한 자루로 상황을 통째로 무력화시켜버려. 게다가 그 와중에 끝까지 여유와 능청을 잃지 않는다는 게 이 사람 매력의 정수인 거지. 쫓는 쪽은 죽기 살기로 진지한데 쫓기는 쪽이 제일 한가하고 제일 재미있어 보이는 그 묘한 역전이 전우치 이야기 내내 반복되는 패턴이야. 권력이 아무리 큰 그물을 던져도 결국 그 그물코 사이로 유유히 빠져나가면서 약 올리는 사람. 그게 백성들이 이 양반 이야기에 그렇게 통쾌해했던 이유이기도 하고. 물론 이렇게 한번 빠져나갔다고 해서 일이 끝난 건 아니지. 임금의 진노는 여전하고 수배령도 그대로고 전우치는 여전히 쫓기는 몸이니까. 다만 이 양반은 도망 다니는 와중에도
절대 가만히 숨어 지내는 법이 없어. 자기 한 몸 피해 다니기도 바쁠 것 같은데 그 와중에 또 세상 돌아가는 꼴을 가만 못 보거든. 특히 힘없는 백성들 등쳐먹는 못된 벼슬아치들, 곳간 채우자고 사람들 쥐어짜는 탐욕스러운 관리들이 눈에 띄면 전우치는 자기가 쫓기는 처지라는 것도 있고 슬그머니 끼어들어서 한바탕 손을 봐주는 거야. 도술로 골탕을 먹이되 단순히 혼내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게 만드는 그 독특한 방식으로 말이지. 그럼 다음 시간엔 바로 그 이야기야. 쫓기는 와중에도 의협심이 발동한 전우치가 백성들 피눈물 짜내던 탐관오리들을 어떻게 통쾌하게 손봐주는지. 칼 대신 도술로, 처벌 대신 망신으로 그 못된 양반들이 제 발로 죄를 빌게 만드는 전우치표 응징을 다음 시간에 이어서 풀어줄게. 그림 속으로 사라진 전우치가 어디로 갔느냐, 사실 정해진 목적지 같은 건 없었어. 둔갑술에 도술까지 갖춘 사람이 한 곳에 눌러앉을 이유가 없잖아. 이 고을 저 고을 바람처럼 떠돌아다니는 게 일상이었는데 문제는 이 양반이 가는 곳마다 가만히 못 있는다는 거야. 쫓기는 몸이면 좀 조용히 다녀야 정상인데 전우치는 길을 가다가도 어디서 백성들 곡소리가 들리면 그냥 못 지나쳐. 호기심 반, 의협심 반으로 슬쩍 끼어들어 사정을 들어보는 거지. 그리고 그 곡소리의 출처가 대부분 어디였겠어. 10중 8구 그 고을 벼슬아치였어. 흉년이고 풍년이고 상관없이 백성 등골 빼먹는 데는 사철 부지런한 사람들 말이야. 그 시절 못된 관리들 수법이 또 한결같았거든. 세금이라는 게 정해진 만큼만 거두면 될걸. 이 핑계 저 핑계 갖다 붙여서 곱절로 뜯어내. 다리 놓는다고 걷고 잔치한다고 걷고 심지어 자기 생일이라고도 걷어. 안 내면 잡아다 매질하고 못 내면 솥단지까지 떼어가는 거지. 요즘으로 치면 멀쩡한 사람한테 듣도 보도 못한 항목으로 청구서를 줄줄이 날리고 연체됐다고 집안 살림까지 압류해가는 셈이야. 게다가 그렇게 긁어모은 걸 나라에 다 바치느냐? 그것도 아니야. 이에는 적당히 올리고 알짜배기는 자기 곳간으로 쏙 빼돌리는 행령의 달인들이었던 거지. 백성은 죽어나는데 삿도 곳간만 나날이 두둑해지는 그 뻔하고도 얄미운 그림 말이야. 전우치가 이런 꼴을 보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전우치겠어. 근데 여기서 전우치가 다른 위적들이랑 좀 결이 다른 게 뭐냐면 이 양반은 칼 들고 쳐들어가서 관아를 부수거나 삿도 목을 치거나 그런 거친 짓을 안 했어. 그건 전우치 취향이 아니거든. 너무 시끄럽고 너무 직접적이고 무엇보다 재미가 없잖아. 이 사람이 즐겨 쓴 방식은 도술로 슬며시 골탕을 먹이되 그 못된 양반이 제 입으로 잘못을 빌고 제 발로 뉘우치게 만드는 거였어. 그냥 혼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백성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를 몸소 겪게 해주는 거지. 일종의 체험 학습이랄까. 말로 백날 당신 잘못했소 해봤자 안 듣는 사람들한테 그 잘못을 살갗으로 느끼게 해주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식이야. 어느 고을에 백성들 쌀 긁어다가 곳간 가득 쟁여놓고 흐뭇해하는 삿도가 하나 있었어. 그 곳간이 이 양반의 자존심이자 보물이었지. 전우치가 그걸 가만두고 봤겠어. 어느 날 밤 삿도가 흡족한 마음으로 곳간 문을 딱 열었는데 가득 쌓여 있어야 할 쌀가마니가 글쎄 텅텅 비어 있는 거야. 기겁을 해서 다시 보면 또 가득 차 있고 안심하고 돌아서면 또 비어 있고 도술로 헛것을 보여준 거지. 그뿐인 줄 알아. 어떤 날은 그 귀한 쌀이 죄다 모래로 변해 있질 않나. 어떤 날은 가마니를 열었더니 벌레가 우글우글 기어 나오질 않나. 삿도가 미칠 노릇이지. 분명 백성들 피땀으로 긁어모은 알곡이었는데 손에 쥐려고만 하면 흙이 되고 벌레가 되고 사라지고 이게 바로 백성들이 빼앗기면서 느꼈던 그 허망함을 삿도한테 똑같이 돌려준 셈이거든. 또 어떤 탐욕스러운 관리한테는 이런 일도 있었어. 뇌물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양반이었는데 누가 갖다 바친 그 번쩍이는 금부치를 품에 안고 흐뭇해하다가 잠깐 한눈판 사이에 그게 다 마른 나뭇잎으로 변해버린 거야. 손바닥에 잎사귀만 수북하게 남은 거지. 어디 그뿐이겠어.
밥상을 받았는데 김이 모락모락 나는 진수성찬이 막상 입에 넣으려고 하면 진흙 맛이 나고 모래가 씹히는 거야. 평소 백성들 빼야 사다. 호의호식하던 양반이 정작 자기 입에는 흙밖에 안 들어가는 신세가 된 거지. 굶주린 백성이 흙을 퍼먹던 그 심정을 이 양반이 자기 밥상에서 고스란히 맛보게 된 거야. 전우치의 응징이라는 게 늘 이렇게 묘하게 앞뒤가 맞아떨어졌어. 내가 남한테 한 짓, 내가 한번 똑같이 당해봐라, 이거였던 거지. 그러다 좀 더 골수까지 썩은 자들한테는 망신살이 제대로 뻗치게 만들었어. 이염 잔뜩 부리며 백성들 앞에서 호령하던 사또가 갑자기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덩실덩실 춤을 추기 시작한다거나 입에서 자기가 그동안 빼돌린 죄목이 줄줄 흘러나온다거나 점잖은 첫 거드름 피우던 양반이 온 백성 보는 앞에서 우스꽝스러운 꼴이 되는 거지. 권위라는 게 사실 그 사람이 잘나서 생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무서워해져서 유지되는 건데 한번 그렇게 우스워지고 나면 그 권위가 와르르 무너지거든. 백성들은 그동안 벌벌 떨던 사또가 망가지는 꼴을 보면서 속이 다 시원했을 거고 전우치가 노린 게 바로 그거였어. 그 사람 하나 혼내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보고 있던 백성들 가슴에 맺힌 응어리까지 같이 풀어주는 거. 근데 진짜 핵심은 그 다음이야. 전우치는 그렇게 실컷 골탕을 먹이다가 결국엔 그 관리가 무릎을 꿇고 내가 잘못했다. 다시는 백성을 괴롭히지 않겠다 하고 진심으로 빌 때까지 몰아붙였어. 그냥 한 방 먹이고 통쾌하게 떠나는 게 아니라 끝에 가서는 반드시 뉘우침을 받아냈다는 거지. 어떻게 보면 벌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람을 고치는 게 목적이었던 거야. 물론 그게 진심에서 우러난 반성인지 아니면 도저히 못 견뎌서 일단 항복한 건지는 사람마다 달랐겠지. 그래도 전우치 입장에선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백성을 쥐어짜던 손이 멈췄으니 그걸로 됐다 싶었던 거고. 무엇보다 이 양반은 사람을 죽이거나 피를 보는 걸 즐기는 부류가 아니었어. 망신을 주고 겁을 주고 깨닫게 하고 그러고는 슬그머니 사라지는 게 전우치의 일관된 스타일이었던 거지. 그렇게 전우치가 한 고을을 손보고 떠나면 그 동네엔 한동안 평화가 찾아왔어. 사또가 몸을 사리니까 백성들 숨통이 좀 트인 거지. 그리고 그런 이야기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갔어. 어디 사또가 전우치한테 혼쭐이 났다더라. 어느 고을 탐관오리가 도술쟁이한테 망신당하고 꼬리를 내렸다더라. 백성들 사이에서 전우치는 점점 더 통쾌한 영웅이 돼갔고 반대로 벼슬아치들 사이에선 밤잠 설치게 만드는 공포의 이름이 됐지. 어디 곳간 좀 두둑한 관리라면 누구나 혹시 다음은 내 차례 아닐까 하고 뜨끔했을 테니까. 쫓기는 신세인데 오히려 쫓는 자들을 떨게 만드는 참 묘한 역전 현상이 계속됐던 거야. 그런데 전우치가 손보는 대상이 늘 곳간 두둑한 벼슬아치들만은 아니었어. 떠돌다 보면 별별 사연을 다 만나거든. 그중엔 권력자한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힌 사람도 있었고 남편 잃고 가진 것마저 빼앗긴 채 눈물로 지새우는 가난한 과부도 있었지. 힘 있는 자를 혼내는 것도 전우치의 일이지만 힘없는 자의 맺힌 한을 풀어주는 것 또한 이 사람이 결코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일이었거든. 그럼 다음 시간엔 전우치가 그 억울한 사람들 곁에 슬그머니 다가가서 누구도 풀어주지 못한 그들의 한을 어떻게 신통한 재주로 풀어주는지를 다음 시간에 이어서 풀어줄게. 전우치가 떠돌면서 만난 사연 중에 제일 마음을 무겁게 한 게 바로 억울한 사람들 이야기였어. 곳간 두둑한 사또를 골탕 먹이는 건 솔직히 통쾌하기라도 하지. 멀쩡한 사람이 죄도 없이 옥에 갇혀있는 꼴은 보고 있으면 속이 답답하거든. 어느 고을에 들렀을 때 일인데 동네 분위기가 영 흉흉한 거야.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누구 얘기로 수군거리는데 들어보니 멀쩡한 젊은이 하나가 도둑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혀서 곧 큰 벌을 받게 생겼다는 거지. 부잣집에 도둑이 들어 값나가는 물건이 없어졌는데 하필 그 집 근처를 지나가던 이 젊은이가 덜미를 잡힌 거야. 증거랄 게 딱히 있는 것도 아닌데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니까 만만한 사람이 걸린 거지. 요즘으로 치면 CCTV도 없는데
그냥 동선 겹친다고 범인으로 몰린 셈이야. 전우치가 그 사정을 듣고 가만 들여다보니 이건 누가 봐도 애먼 사람이 뒤집어 쓴 거였어. 진짜 도둑은 따로 있는데 그자가 워낙 약삭발라서 자기 흔적은 싹 지우고 엉뚱한 사람한테 죄를 떠넘긴 거지. 사또는 사또대로 빨리 사건 하나 해결했다고 이에 보고하고 싶으니까 진범을 끝까지 찾을 생각도 없이 잡힌 사람한테 자백만 받아내려 들고 매를 맞다 보면 안 한 짓도 했다고 하게 되는 게 사람이잖아. 그 젊은이도 거의 그 지경까지 몰려 있었던 거야. 전우치가 이걸 그냥 두고 받겠어. 다만 이 양반 방식이 또 전우치답지. 관아에 쳐들어가서 이 사람 무죄여 하고 멱살잡이하는 게 아니라 진짜 도둑이 제 입으로 술술 불게 만드는 쪽을 택한 거야. 전우치가 어떻게 했냐면 진범이 잠든 밤에 슬그머니 찾아가서 도술로 한바탕 혼을 빼놨어. 멀쩡히 자고 있는데 갑자기 방 안이 서늘해지더니 자기가 훔친 물건이 눈앞에 둥둥 떠다니고 어디선가 내 죄를 내가 알렸다 하는 소리가 울리는 거지. 잠결에 그 꼴을 당한 도둑이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벌떡 일어나는데 눈만 감으면 또 그 광경이 펼쳐지고 며칠을 그렇게 시달리니까 사람이 제정신일 수가 없잖아. 양심이라는 게 평소엔 잠잠하다가도 이렇게 도술로 쿡쿡 찔러주면 갑자기 폭발하거든. 결국 이 도둑이 못 버티고 제 발로 관아에 가서 사실은 제가 훔쳤습니다. 그 젊은이는 죄가 없습니다. 하고 죄다 털어놓은 거야. 누명 쓴 젊은이는 그렇게 풀려났고 진범은 제 입으로 자수했으니 사또도 더 우길 수가 없었지. 전우치는 그저 멀찍이 서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젊은이가 옥문을 나서는 걸 보고는 슬그머니 자리를 떴어.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받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아니거든. 이 양반이. 또 한 번은 가난한 과부 이야기야. 남편을 일찍 여의고 어린 자식들이랑 근근히 살아가던 여인이 있었는데 그나마 남편이 남겨준 작은 땅떼기 하나가 이 집 식구들 목숨줄이었어. 그 땅에 농사지어서 입에 풀칠을 했던 거지. 그런데 동네 힘께나 쓰는 양반이 그 땅을 탐낸 거야. 이치가 좋았는지 아니면 그냥 만만해서 그랬는지 갖은 핑계를 대면서 그 땅을 헐값에 내놓으라고 과부를 들들 볶기 시작한 거지. 안 팔겠다고 버티니까 없는 빚을 있는 것처럼 꾸며대질 않나. 관아에 줄을 대서 압박을 넣질 않나. 힘없는 과부가 무슨 수로 그런 양반을 당해내겠어. 결국 땅 문서를 빼앗길 위기까지 몰린 거야. 그 땅마저 잃으면 이 집 식구들은 그대로 길바닥에 나앉는 거고. 전우치가 이 사정을 알게 됐을 때 마침 그 양반이 과부의 땅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관아에 문서를 꾸미러 가던 참이었어. 전우치가 가만 보니 이 양반은 골탕 좀 먹어도 싼 부류잖아. 그래서 슬슬 손을 쓰기 시작했지. 우선 그 욕심 많은 양반이 빼앗으려던 땅 문서가 자꾸 이상하게 굴었어. 분명 손에 쥐고 있었는데 펼쳐보면 글자가 죄다 뒤죽박죽이고 도장을 찍으려고 하면 먹이 번져서 못 쓰게 되고 어떤 날은 문서가 통째로 사라졌다가 엉뚱한 데서 튀어나오고 일을 진행하려고 하면 사사건건 꼬이니까 이 양반이 환장할 노릇이지. 게다가 전우치가 그 양반 꿈자리까지 뒤숭숭하게 만들어놨어. 자기가 빼앗은 땅에서 곡식 대신 가시덤불이 자라나고 남의 눈물로 쌓은 곳간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영 찜찜한 꿈을 밤마다 꾸게 만든 거지. 거기서 그쳤으면 그냥 골탕 수준인데 전우치는 한 걸음 더 나갔어. 그 양반이 평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이런 식으로 등쳐먹었는지 그 죄들이 줄줄이 드러나게끔 판을 짠 거야. 동네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 양반의 못된 짓들이 하나하나 까발려지니까 그동안 무서워서 입 다물고 있던 사람들도 하나둘 용기를 내서 사실 저 양반이 내 것도 빼앗아 갔소 하고 나서기 시작한 거지. 권세라는 게 한번 둑이 터지면 걷잡을 수가 없거든. 결국 그 욕심쟁이 양반은 빼앗았던 것들을 도로 다 토해내는 신세가 됐고 과부의 땅 문서도 무사히 제 주인 손으로 돌아왔어. 과부는 영문도 모른 채 빼앗길 뻔한 땅을 되찾았으니 이게 다 무슨 조화인가 싶어 그저 하늘에 감사할 뿐이었지.
그 하늘이 사실은 송도 도술쟁이 한 명이었다는 건 까맣게 모르고 말이야. 이런 일들을 보면 전우치라는 사람의 결이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나. 이 양반이 단순히 장난이나 좋아하는 까불이가 아니라는 거.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짓밟은 꼴을 유독 못 견디는 그 비뚤어진 저울을 어떻게든 바로 세워놓고 싶어하는 사람이었던 거지. 자기도 한때 줄 없고 백 없다고 밀려나 봤으니까 억울한 사람들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거 아냐. 그리고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방식이 늘 한결같아. 칼이나 주먹이 아니라 재주로, 정면 충돌이 아니라 슬그머니, 그리고 자기 공치사 한마디 없이 바람처럼 떠나는 거. 도와준 사람한테 이름조차 안 밝히고 사라지니까 도움받은 이들은 그저 신령이 굽어 살폈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지. 자, 여기까지가 전우치의 좀 진지하고 따뜻한 면모였다면 이 양반한테는 또 다른 얼굴이 있어. 억울한 사람 돕는 것도 좋지만 사실 전우치가 제일 신나할 때는 따로 있거든. 바로 거드름 잔뜩 피우는 권세가들이나 돈 좀 있다고 사람 우습게 아는 못된 부자들을 골려먹을 때야. 이건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취미에 가까웠어. 점잠 빼는 양반일수록, 잘난 척하는 부자일수록 전우치 손에 걸리면 더 우스운 꼴이 됐거든. 그럼 다음 시간엔 의협심 반 장난기 반으로 똘똘 뭉친 전우치가 그 콧대 높은 양반들을 어떻게 짓궂게 망신주면서 약자들 속을 시원하게 풀어주는지 그 유쾌한 이야기들을 다음 시간에 이어서 풀어줄게. 전우치가 약자를 돕는 건 어디까지나 의무감이었다면 거드름 피우는 양반들 골려먹는 건 거의 취미 생활이었다고 했잖아. 이 양반이 또 사람 보는 눈이 기가 막혀서 길 가다가도 콧대 높은 인간은 귀신같이 알아봤어. 가마 타고 지나가면서 백성들 길 비키라고 호령하는 양반, 종 부리듯 사람 대하면서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는 부자, 재산 좀 있다고 동네 사람들 다 자기 발밑인 줄 아는 졸부. 이런 인간들이 전우치 레이더에 딱 걸리면 그날부터 그 양반 인생에 슬슬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지. 본인은 영문도 모른 채 말이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어느 동네에 위세 등등한 양반이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 자랑이 어찌나 심한지 입만 열면 자기 가문이 어떻고 자기 벼슬이 어떻고 하면서 사람들을 깔아뭉갰어. 특히 가마를 타고 거들먹거리며 행차하는 걸 인생 낙으로 알았지. 전우치가 그 꼴을 보고 가만히 있겠어. 어느 날 이 양반이 잔뜩 폼을 잡고 가마에 올라 행차를 나섰는데 멀쩡하던 가마가 갑자기 제멋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야. 가마꾼들은 분명 가만히 서 있는데 가마만 혼자 들썩들썩, 그러다 양반을 태운 채로 빙글빙글 돌질 않나, 진흙탕으로 곧장 달려가질 않나. 이염 잔뜩 부리던 양반이 가마 안에서 멀미를 하다 못해 진창에 나동그라지는 꼴을 길에 늘어선 백성들이 죄다 구경하게 된 거지. 평소 그 양반한테 길 비키라고 구박당하던 사람들이 그날만큼은 속으로 박수를 쳤을 거 아냐. 또 어떤 졸부는 잔치를 좋아했어. 돈 자랑할 데가 잔치만 한 게 없거든. 동네 사람들 다 불러놓고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놓고는 자기가 얼마나 잘 사는지를 한껏 과시하는 게 취미였지. 정작 자기 집 종들은 굶기면서 말이야. 전우치가 그 잔치에 슬그머니 끼어들었어. 거짓골을 하고 들어갔는데 주인이 저런 거지가 어디 감히 내 잔치에 하면서 문전박대를 한 거지. 사람 차별하는 그 태도가 딱 전우치 손볼 명단에 오르기 좋잖아. 그날 잔치가 어떻게 됐겠어. 김이 모락모락 나던 사내진미가 손님들 젓가락이 닿기만 하면 훌쩍 날아올라 천장에 가서 붙질 않나. 술잔을 들면 술이 저절로 주인 얼굴에 쏟아지질 않나. 자랑하려고 차린 잔치가 통째로 난장판이 되면서 주인은 손님들 앞에서 그야말로 체면이 땅바닥에 떨어진 거야. 돈으로 산 위신이라는 게 얼마나 허망한 건지 그 졸부가 그날 뼈저리게 배웠겠지. 전우치 장난의 묘미가 뭐냐면 그게 단순히 골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못된 본성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데 있었어. 평소 점잖은 척, 너그러운 척, 인품 있는 척하던 양반이 막상 일이 꼬이니까 본색이 튀어나오는 거지. 별것 아닌 일에 길길이 날뛰면서 종들한테 화풀이하고
손님들 앞에서 추한 욕심을 드러내고 그 꼴을 다 같이 보고 나면 사람들이 더 이상 그 양반을 예전처럼 우러러보지 않게 되거든. 권위라는 게 그렇게 한번 무너지면 회복이 안 돼. 전우치는 칼 한 번 안 대고 그 사람이 스스로 자기 미천을 까발리게 만든 거야. 제일 무서운 망신은 남이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초하는 거라는 걸 이 양반이 도술로 가르쳐준 셈이지. 물론 전우치가 아무한테나 이런 장난을 친 건 아니야. 거기엔 나름의 기준이 분명히 있었어. 가난해도 마음 따뜻한 사람, 배운 거 없어도 정직한 사람한테는 손가락 하나 안 댔어. 오히려 그런 이들한테는 슬그머니 복을 안겨주고 가기도 했지. 전우치의 장난이 향하는 곳은 늘 한 방향이었거든. 가진 걸로 사람 깔보는 자, 힘으로 약자를 누르는 자, 그러니까 골탕 먹어도 싼 인간들. 어떻게 보면 전우치는 세상에 비뚤어진 위아래를 잠깐이라도 뒤집어 놓는 사람이었어. 늘 당하기만 하던 사람들이 잠깐이나마 통쾌하게 웃을 수 있게, 늘 군림하던 사람들이 잠깐이나마 쩔쩔매게. 그 짧은 역전의 순간들이 백성들한테는 얼마나 시원한 청량제였겠어. 그래서 전우치 이야기가 그렇게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간 거야. 어느 고을 양반이 도술쟁이한테 가마째 진창에 빠졌다더라. 어느 부자가 잔치판에서 망신을 당했다더라. 그런 소문이 돌 때마다 백성들은 통쾌해서 무릎을 쳤고, 반대로 곡간깨나 두둑하고 이색깨나 부리던 자들은 슬슬 몸을 사리기 시작했지. 혹시 내가 누구 눈밖에 나서 다음 차례가 되는 건 아닐까 하고 말이야. 전우치라는 이름 석자가 어느새 권세가들 사이에선 일종의 경고가 된 거지. 함부로 굴지 마라. 어디서 보고 있을지 모른다. 이런 식의. 사실상 도술쟁이 하나가 세상에 못된 양반들한테 무언의 압박을 깔아놓은 셈이야. 그런데 말이야, 사람이 이렇게 가는 곳마다 이기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 슬슬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 마련이거든. 전우치도 사람인지라 임금도 속여넘기고 관군도 그림 한 장으로 따돌리고 콧대 높은 양반들은 죄다 자기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니까 어느 순간 이 세상에 나를 당할 자가 있나 하는 마음이 슬그머니 고개를 들기 시작한 거야. 자만이라는 게 원래 그렇게 조용히 스며드는 법이잖아. 도술로 안 되는 게 없다 보니 세상이 다 자기 발밑처럼 보였던 거지. 근데 옛말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이 널은 천하의 전우치 위에 또 한 수위가 없으리란 법은 없잖아. 바로 그 무렵에 전우치가 한 사람의 이름을 듣게 돼. 세상 사람들이 진짜 도인이라 부르며 우러르는 학문도 깊고 도력도 깊다는 한 인물 말이야. 처음엔 전우치도 콧방귀를 뀌었을지 몰라. 도술이라면 내가 천하제일인데 그까짓 학자가 뭐 대수겠냐 하고. 근데 이 만남이 전우치 인생을 통째로 흔들어 놓는 계기가 될 줄은 그때는 본인도 까맣게 몰랐던 거지. 콧대 높은 양반들을 그렇게 많이 꺾어놓은 전우치가 정작 자기 콧대가 꺾이는 순간이 코앞에 다가와 있었던 거야. 그럼 다음 시간엔 천하의 전우치가 드디어 자기보다 한 수위인 진짜 도인을 만나는 이야기야. 도술 좀 부린다고 우쭐대던 전우치가 그 사람 앞에서 어떻게 보기 좋게 한 방 먹고 처음으로 무릎을 꿇게 되는지, 잘난 척하던 사람이 더 잘난 사람 만나서 코가 납작해지는 그 통쾌하면서도 묘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이어서 풀어줄게. 전우치가 그 도인의 이름을 듣고 처음 보인 반응은 솔직히 말하면 좀 시큰둥했어. 서화담이라. 사람들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송하긴 하는데 듣자 하니 무슨 도술로 천하를 휘젓고 다니는 양반도 아니고 그냥 깊은 산자락에 들어앉아 학문이나 닦으면서 도를 논한다는 거잖아. 전우치 입장에선 에이, 책상물림 학자가 도력은 무슨 싶었던 거지. 자기는 임금도 가지고 놀고 관군도 그림 한 장으로 따돌린 몸인데 글이나 읽는 선비 하나가 뭐 그리 대단하겠냐는 거야. 그래서 전우치가 어떻게 했냐면 진짜 그 정도인지 한번 시험이나 해보자는 심산으로 서화담을 찾아간 거지. 잘난 사람이 자기보다 잘났다는 소문을 들으면 인정하기보다 일단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잖아. 전우치도 딱 그 마음이었던 거고. 그런데 막상 서화담을 만나보니
첫인상부터가 좀 김이 빠지는 거야. 도인이라길래 뭔가 신비로운 기운이 줄줄 흐르고 이염이 대단할 줄 알았는데 이 양반은 그냥 수수하기 짝이 없어. 요란한 구석이 하나도 없고 말수도 적고 전우치가 와서 이러쿵저러쿵 떠봐도 그저 빙그레 웃기만 하는 거지. 전우치가 슬쩍 도술 자랑을 흘려도 그래 재주가 좋구나 하고 담담하게 받아넘기는데 이게 칭찬인지 놀리는 건지 도무지 속을 알 수가 없어. 전우치 같은 사람한테 제일 약 오르는 상대가 누구겠어. 자기가 아무리 멋진 패를 꺼내 보여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사람이거든. 화려하게 한 방 보여주고 어때? 놀랐지? 하고 싶은데 상대가 시종일관 잔잔하니까 김이 팍 새는 거지. 그래서 전우치가 본격적으로 재주를 부려보기 시작했어. 이쯤 되면 말로는 안 되겠다. 실력으로 보여줘야겠다 싶었던 거야.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인데 전우치가 무슨 신통한 재주를 부려도 서화담 앞에선 영 시원찮게 먹히는 거야. 평소 같으면 사람들이 기겁을 할 도술인데 서화담은 그걸 보고도 표정 변화가 없어. 그냥 슬쩍 손을 한번 젓거나 가만히 바라보기만 하는데 전우치가 펼친 술법이 스르륵 풀려버리는 거지.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게임으로 치면 자기가 필살기를 화려하게 시전했는데 상대가 평타한 대로 그걸 다 막아내는 그런 어이없는 격차가 펼쳐지기 시작한 거야. 전우치 머릿속에 그제야 이거 분위기가 좀 이상한데 하는 생각이 스쳤겠지. 그래도 전우치가 누구야. 이렇게 된 거 끝까지 가보자는 오기가 발동한 거지. 그래서 자기 간판 기술인 둔갑술까지 꺼내 들었어. 호랑이로 변해서 서화담을 위협하면 이 양반이 눈도 깜짝 안 하고 더 큰 짐승으로 응수하고 전우치가 날쌘 새로 변해서 하늘로 솟구치면 서화담은 그 새를 단숨에 낚아챌 사나운 매가 되어 머리 위에 떡 버티고 있고 작은 물고기로 변해 물속으로 숨으면 그 물고기를 통째로 삼킬 큰 물고기가 되어 기다리고 있는 거야. 전우치가 어디로 변해 도망가든 서화담은 늘 그보다 한 수 위에서 그것도 힘들이는 기색 하나 없이 받아쳐버린 거지. 전우치는 죽을 힘을 다해 변신에 변신을 거듭하는데 서화담은 그저 산책하듯 여유롭게 그 뒤를 막아서고 쫓기는 쪽이 늘 한가했던 전우치가 이번엔 자기가 죽도록 쫓기는 입장이 된 거야. 그동안 자기가 임금이며 관군한테 안겨졌던 그 황당함을 고스란히 자기가 돌려받는 순간이었던 거지. 그렇게 한참을 발버둥치다가 전우치는 마침내 깨달았어. 이건 도저히 안 되는 싸움이라는 걸. 자기가 가진 패를 죄다 꺼냈는데도 상대는 그 패를 다 읽고 있고 자기는 상대 패를 단 하나도 못 읽었다는 걸 말이야. 무엇보다 서화담한테선 자기를 이기고도 우쭐대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 보통 이렇게 압도적으로 이기면 어때, 봤냐 하고 한마디 할 법도 한데 이 양반은 그저 담담하게 전우치를 바라볼 뿐이었거든. 그 잔잔함이 오히려 전우치를 더 작아지게 만들었어. 화를 내고 으스대는 상대 앞에선 끝까지 버틸 수 있는데 모든 걸 다 알면서도 조용한 상대 앞에선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지. 결국 전우치는 더 버티지 못하고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어. 임금 앞에서도 안 굽히던 그 콧대 높은 도술쟁이가 한 수위의 도력 앞에서 스스로 고개를 숙인 거야. 그런데 무릎을 꿇은 그 순간 전우치 마음속에 든 게 단순한 패배감만은 아니었어. 묘하게도 처음으로 누군가를 진심으로 우러러보게 된 거지. 그동안 전우치가 만난 사람들이 어땠어? 다 자기보다 약하거나 자기한테 속거나 자기가 골려먹는 대상이었잖아. 세상 누구도 자길 어쩌지 못하니까 점점 외로워지고 점점 오만해졌던 거고. 그런데 드디어 자기가 올려다봐야 할 사람을 만난 거야. 재주로는 도저히 닿을 수 없는 깊이가 다른 사람을. 사실 전우치가 진짜로 진 건 도술 대결이 아니었어. 도술이라는 건 그저 재주잖아. 서화담이 전우치보다 한참 이었던 건 재주가 아니라 그 사람 안에 담긴 그릇, 그러니까 도의 깊이였던 거지. 전우치는 재주를 부리는 사람이었고 서화담은 도를 품은 사람이었던 거야. 그 둘의 차이를 전우치는 무릎을 꿇고 나서야
비로소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한 거고. 생각해보면 전우치한테 이 패배는 어쩌면 인생에서 제일 필요했던 사건이었는지도 몰라. 계속 이기기만 했으면 이 양반은 그냥 점점 더 오만해지다가 끝났을 거 아냐. 능력은 넘치는데 그 능력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일러줄 사람이 없었으니까. 도술로 백성을 돕긴 했어도 그게 의로움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그저 재주 부리는 재미였는지는 본인도 헷갈렸을 거고. 그런 전우치 앞에 처음으로 재주 너머에 더 큰 무언가가 있다는 걸 보여준 사람이 나타난 거야. 무릎을 꿇었다는 건 곧 전우치가 비로소 배울 준비가 됐다는 뜻이기도 했던 거지. 평생 가르치려고만 들던 사람이 처음으로 배우려는 마음을 품게 된 순간 말이야. 자, 그래서 오늘은 천하의 전우치가 진짜 도인 서화담을 만나 그 한 수위의 도력 앞에서 보기 좋게 무릎을 꿇는 데까지 와봤어. 콧대 높은 양반들 코를 그렇게 많이 꺾어놓던 사람이 정작 자기 콧대가 꺾이고 나서야 비로소 눈이 좀 트인 거지. 그럼 다음 시간엔 무릎 꿇은 전우치가 서화담의 너른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동안의 헛된 자만을 하나하나 내려놓는 이야기야. 재주만 믿고 까불던 도술쟁이가 도의 참뜻을 비로소 깨달아가는 그 조용한 변화를 다음 시간에 이어서 풀어줄게. 무릎을 꿇은 전우치가 그 자리에서 한 천마디가 모였을 것 같아. 자존심 센 양반이라 쉽지 않았을 텐데 결국 입에서 나온 건 저를 제자로 거두어 주십시오 비슷한 말이었어. 평생 가르치려고만 들던 사람이 처음으로 배우겠다고 고개를 숙인 거지. 그런데 여기서 전우치 속내가 또 완전히 깨끗했던 건 아니야. 솔직히 이 양반 머릿속 한구석엔 저 정도 도인한테 배우면 나는 대체 얼마나 더 센 도술을 얻게 될까 하는 계산이 슬쩍 깔려 있었거든. 이미 천하제일인데 거기다 서화담의 비법까지 더하면 그야말로 무적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 한마디로 더 좋은 장비 맞추러 온 마음이었던 거야. 근데 이게 얼마나 번지수를 잘못 짚은 생각인지를 전우치는 곧 뼈저리게 알게 돼. 서화담이 전우치를 거두긴 했는데 가르치는 게 영전우치 기대랑 딴판이었거든. 무슨 굉장한 비술을 전수해줄 줄 알았더니 이 양반은 도술 얘기를 아예 안 꺼내. 그냥 같이 앉아서 책을 읽고 차를 마시고 산길을 걷고 그러다 가끔 던지는 말이라곤 도무지 알쏭달쏭한 물음들 뿐이야. 전우치가 스승님, 그 둔갑술은 어떻게 그렇게 자유자재로 푸십니까 하고 물으면 서화담은 엉뚱하게 너는 그 재주를 부리느냐고 되묻는 식이지. 전우치 입장에선 환장할 노릇이야. 필살기 콤보를 배우러 왔는데 스승이 자꾸 그 기술을 애쓰려고 하느냐만 묻고 있으니 이게 무슨 도장이야 상담소지 싶었던 거지. 화려한 걸 기대하고 온 사람한테 자꾸 근본을 물고 늘어지니까 처음엔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었을 거야. 그런데 그 알쏭달쏭한 물음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전우치 가슴에 슬슬 박히기 시작하는 거야. 너는 왜 그 재주를 부리느냐? 곱씹어보니 전우치가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본 적 없는 질문이었거든. 도술이 손에 들어왔으니까 그냥 썼던 거지. 애쓰는지를 따져본 적이 없었던 거야. 백성을 도운 것도 따지고 보면 정말 그들이 가여워서였을까? 아니면 자기가 대단한 일을 해냈다는 그 짜릿함이 좋아서였을까? 콧대 높은 양반들을 골려먹은 것도 정의를 세우려던 거였을까? 아니면 그냥 사람들이 통쾌해하며 자기를 떠받드는 그 기분에 취했던 걸까? 막상 들여다보니까 그 경계가 영 흐릿한 거야. 의로움이라고 믿었던 것들 속에 실은 자기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꽤나 두둑하게 섞여 있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 이게 전우치한테는 꽤나 아픈 깨달음이었어. 생각해봐. 자기는 늘 자기가 옳은 편이라고 믿었잖아. 약자를 돕고 강자를 벌하는 정의로운 도술쟁이. 근데 서화담 밑에서 가만히 자기를 돌아보니 그 정의 안에 박수받고 싶은 욕심, 남보다 잘났다는 우쭐함, 세상을 자기 손바닥 위에 놓고 흔드는 재미 같은 게 잔뜩 끼어 있었던 거야. 요즘 식으로 치면 좋은 일을 하긴 했는데 그게 진심이었는지 좋아요 받고 싶어서였는지 헷갈리는 그런 거였던 거지. 남을 돕는 영상을 찍으면서 정작 카메라는 자기 얼굴을 향해 있던 셈이랄까.
전우치가 그동안 한 번도 마주하지 않았던 자기 속의 그림자를 서화담이라는 거울 앞에서 처음으로 똑바로 들여다본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전우치를 부끄럽게 한 게 있었어. 자기가 재주를 부리는 동안 그 재주에 휘말린 사람들 생각은 별로 안 했다는 거. 임금을 속여 백성을 살린 건 좋았다 쳐도 그 과정에서 애먼 사람이 곤욕을 치르진 않았을까. 골탕 먹인 양반들이 죄가 있었다 쳐도 그걸 꼭 그렇게 망신줘가며 했어야 했을까. 도술이라는 게 워낙 강한 힘이다 보니 한 번 휘두를 때마다 본인은 통쾌했어도 그 여파를 고스란히 떠안은 사람이 어딘가엔 있었을 거 아냐. 힘이 세질수록 그 힘이 닿는 자리를 더 조심해야 한다는 걸 전우치는 그동안 한 번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거지. 서화담이 도술을 안 가르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어. 전우치한테 부족한 건 재주가 아니라 그 재주를 다스릴 마음이었으니까. 칼은 이미 충분히 날카로운데 칼집이 없는 사람한테 더 날카로운 칼을 쥐어줄 순 없잖아. 서화담이 전우치한테 일러준 도의 참뜻이라는 게 사실 거창한 게 아니었어. 진짜 큰 힘은 남을 누르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를 다스리는 데서 나온다는 거. 제일 센 도술은 무언가를 펑펑 일으키는 게 아니라 펑펑 일으킬 수 있는데도 가만히 멈출 줄 아는 거라는 거. 전우치는 그동안 할 수 있는 건 다 해버리는 사람이었잖아. 변신할 수 있으니 변신하고, 속일 수 있으니 속이고, 골려줄 수 있으니 골려주고. 근데 서화담은 할 수 있어도 하지 않는 사람이었던 거야. 그 압도적인 도력으로 전우치를 이기고도 우쭐대지 않았던 그 잔잔함이 사실은 도의 가장 높은 경지였던 거지. 전우치가 십부에서 느꼈던 그 묘한 자가짐의 정체가 이제야 비로소 풀린 셈이야. 재주의 차이가 아니라 그릇의 차이였다는 걸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알게 된 거고. 그렇게 전우치는 서서히 변해갔어. 예전 같으면 누가 시비를 걸어도 도술 한 방으로 본때를 보여줬을 텐데 이제는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참게 된 거지. 자기가 가진 힘이 얼마나 무거운 건지를 알게 됐으니까. 까불까불하던 그 기질이 하루아침에 싹 사라진 건 아니야. 사람이 어디 그렇게 쉽게 바뀌나. 그래도 적어도 자기가 왜 이 재주를 가졌는지, 이걸 어디에 써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조금씩 찾아가기 시작한 거야. 헛된 자만을 한꺼풀 한꺼풀 벗어내면서 전우치는 비로소 진짜 어른이 돼간 거지. 도술쟁이에서 도를 아는 사람으로 천천히 말이야. 그러다 보니 전우치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한 가지 생각이 자라났어. 이제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 하는 거. 임금을 속이고 관군을 따돌리고 양반들을 골려먹던 그 시끌벅적한 세상이 어쩐지 점점 멀게 느껴지기 시작한 거야. 박수와 통쾌함을 줬던 마음이 가라앉고 나니까 그 너머에 있는 더 고요하고 깊은 무언가가 보이기 시작한 거지. 서화담이라는 사람을 만나 도의 참뜻을 어렴풋이 깨달은 전우치가 이제 속세의 소란을 뒤로하고 더 깊은 길로 들어설 채비를 하게 된 거고. 자, 그럼 다음 시간은 드디어 이 대하 이야기의 마지막이야. 헛된 자만을 다 내려놓은 전우치가 서화담을 따라 깊고 깊은 산으로 들어가 속세를 영영 등지는 이야기. 한 시대를 떠들썩하게 뒤흔들었던 도술쟁이가 마침내 어떤 모습으로 세상과 작별하고 신선의 길로 걸어 들어가는지 그 마지막 장면을 다음 시간에 이어서 풀어줄게. 전우치가 산으로 들어가기로 마음을 굳혔을 때 사실 거창한 결심 같은 건 없었어. 무슨 비장한 다짐을 하고 짐을 꾸린 게 아니라 그냥 어느 날 문득 이제 내려갈 곳이 아니라 올라갈 때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알아차린 거지. 생각해보면 좀 묘하잖아. 이 양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됐어? 깊은 산에서 도술을 익혀 세상으로 내려오는 걸로 시작했잖아. 그런데 그 시끌벅적한 한 시절을 다 보내고 나서 다시 산으로 올라가는 걸로 끝나는 거야. 내려왔던 사람이 도로 올라가는 거지. 다만 내려올 때의 전우치랑 올라갈 때의 전우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 내려올 땐 세상을 한번 흔들어 보겠다고 잔뜩 벼르던 청년이었는데 올라갈 땐 그 세상을 다 겪고 내려놓은 사람이 됐으니까. 서화담을 따라 나서기 전에 전우치가 마지막으로 자기가 휘젓고 다녔던 그 세상을 한번 돌아봤을 거 아냐.
임금을 속여 황금 들보를 받아냈던 일, 그림 속으로 나귀를 타고 사라졌던 일, 콧대 높은 양반들 가마를 진창에 빠뜨렸던 일. 한때는 그게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짜릿했는데 이제와 돌아보니 그저 한바탕 요란한 꿈 같았던 거지. 통쾌하긴 했지만 결국 손에 남은 건 별로 없는 그런 소란 말이야. 근데 또 그 시절을 후회하느냐 하면 그건 아니었어. 적어도 굶주린 거리에서 사람들을 살려낸 일, 억울한 이들의 한을 풀어준 일, 그런 것들만큼은 진짜였으니까. 잘난 척에서 나온 행동이든 진심에서 나온 행동이든 누군가는 그 덕에 밥을 먹고 누명을 벗었잖아. 그거면 됐다 싶었던 거지. 전우치가 그 정도는 자기한테 너그러워질 줄 아는 사람이 된 거야. 그렇게 전우치는 속세의 작별을 고하고 서화담을 따라 깊은 산으로 들어갔어. 점점 더 깊은 골짜기로 사람 발길 닿지 않는 곳으로 걸어 들어가는데 뒤로 멀어지는 세상이 그렇게 아쉽지가 않았다는 거야. 예전 같으면 박수 소리 없는 곳, 자기를 알아봐주는 사람 없는 곳이 못 견디게 심심했을 텐데 이제는 그 고요함이 오히려 편안했던 거지. 요즘식으로 치면 한창 잘나가던 인플루언서가 어느 날 조용히 계정을 닫고 자취를 감춘 셈이야. 다들 그 사람 다음 소식만 기다리고 있는데 정작 본인은 아무 미련 없이 화면 밖으로 걸어 나가버린 거지. 좋아요도 구독자도 다 부질없다는 걸 알아버린 사람한테 산속의 적막은 벌이 아니라 선물이었던 거고, 산에서의 전우치는 우리가 알던 그 전우치랑은 영딴판이었어. 둔갑술로 변신을 일삼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 본 모습 그대로 가만히 앉아 돌을 닦고, 임금도 속이던 입담을 자랑하던 사람이 이제는 말없이 자연을 벗삼아 지내는 거야. 화려한 술법을 펼치는 대신 바람 소리를 듣고, 사람들을 골려먹는 대신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서화담 곁에서 도의 깊이를 한자 한자 더해가면서 전우치는 비로소 진짜 도인의 길로 들어선 거지. 재주를 부리던 사람에서 재주를 품고도 고요할 줄 아는 사람으로 마침내 완성돼 간 거야. 한때 세상에서 제일 시끄럽던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조용한 사람이 됐다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반전이었던 셈이지. 근데 재미있는 건 전우치가 그렇게 호련히 사라지고 나서도 세상은 한참 동안 그 이름을 잊지 못했다는 거야. 임금이 붙여놓은 수배 전단은 여전히 길목마다 나부끼고 있는데 정작 잡으러 갈 사람은 이미 산속으로 사라진 뒤였으니 그 전단들이 얼마나 허무했겠어. 관군들은 끝내 전우치 그림자도 못 잡았고 사람들은 그가 어디로 갔는지를 두고 온갖 이야기를 지어내기 시작했지. 누구는 신선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다 하고 누구는 깊은 산에서 돌을 이뤄 영영 늙지 않는 몸이 됐다 하고 또 누구는 어느 장날 저작거리에서 전우치를 닮은 사람을 봤다더라 하면서 말이야.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그가 잡혀서 벌받기를 바라지 않았어. 오히려 어딘가에서 자유롭게 잘 지내고 있기를, 또 언젠가 불쑥 나타나 못된 양반들을 한번 더 골려주기를 은근히 기대했던 거지. 그만큼 전우치는 백성들 마음속에 통쾌한 영웅으로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던 거야. 그게 바로 전우치라는 이야기가 몇백 년을 살아남은 이유이기도 해. 생각해봐. 힘없고 빽 없던 사람들이 임금도 함부로 못하던 그 시절에 도술쟁이 하나가 임금을 속이고 탐관오리를 혼내고 굶주린 자들을 먹이는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속이 시원했겠어. 현실에선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이 이야기 속에서는 펑펑 벌어지는 거잖아. 전우치는 사람들이 마음속으로만 품었던 통쾌한 상상을 대신 실현해주는 존재였던 거지. 그러니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점점 더 신이 나고 점점 더 살이 붙고 그렇게 몇백 년을 굴러 지금 우리 귀에까지 닿은 거야. 어떻게 보면 전우치는 산으로 들어가 사라진 게 아니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영원히 살게 된 셈이지. 그림 속으로 사라졌던 그 양반답게 마지막엔 이야기 속으로 사라진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 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마음에 남는 게 하나 있다면 아마 그건 전우치라는 사람이 완벽한 영웅이 아니었다는 점일 거야. 이 양반은 까불었고 우쭐댔고 박수받는 걸 좋아했고 때로는 위로움과 잘난 척 사이에서 헷갈리기도 했어. 그런데 바로 그래서 더 사람 냄새가 나잖아. 흠 하나 없는 성인군자였으면
이렇게 정이 안 갔을 거야. 재주는 넘치는데 인성은 아직 튜토리얼이던 청년이 세상을 한바탕 휘젓고 다니다가 자기보다 큰 사람을 만나 비로소 고개를 숙이고 끝내 헛된 자만을 내려놓고 조용히 산으로 걸어 들어가는 그 한 사람의 성장 이야기. 그게 전우치전의 진짜 알맹이였던 거지. 도술 이야기인 척하면서 사실은 사람이 어떻게 철드는가에 대한 이야기였던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송도의 한 도술쟁이가 깊은 산에서 내려와 세상을 흔들고 다시 그 깊은 산으로 돌아가기까지의 긴 여정이 모두 끝났어. 황금들보가 굶주린 거리로 흘러들던 그 통쾌한 한판부터 그림 속으로 사라지던 능청맞은 탈출, 그리고 서화담 앞에서 무릎 꿇고 비로소 어른이 되던 그 조용한 순간까지. 전우치는 지금도 어느 깊은 산자락 어딘가에서 늙지도 않은 채 빙그레 웃으며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을지도 몰라. 못된 양반 하나쯤 또 골려줄 일이 없나 하고 슬쩍 세상을 살피면서 말이야. 그 상상만으로도 어쩐지 마음이 든든해지는 그런 이야기. 여기까지가 전우치의 전부야. 부디 좋은 꿈 꾸길.